딸만 셋 낳고 대를 끊어놓고서 무슨 땅이고 뭐고가 있어. 서명 안 하면 당장 나가. 만삭인 몸으로 남편 장례를 치른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속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셋을 데리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20년 후 고급 세단 3대를 몰고 당당히 돌아온 그녀. 저번에 그 영장 발부한 검사가 사위의 검사 명함 하나에 장소는 신발도 못 신고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출가 외인이 무슨 상관이야. 돈 때문에 조상의 묘까지 파헤치려던 시댁 식구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쫓겨난 그 며느리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딸 셋 낳고 쫓겨난 지 20년 만에 찾아간 남편 제삿날. 사위 명함 받고 도망치는 백수장손을 보고 시모가 입을 못 대는 이유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시댁 종갓집 기와지붕을 두드리며 떨어졌습니다. 마당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돌계단을 적셨습니다. 안방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또 빚쟁이들이야 진짜. 시발놈들이 하루에 10번씩 전화질이야. 민국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주병을 입에 댔습니다. 벌써 3번째 병이었습니다. 민구가 오늘 내 아버지 제삿날인데 술 그만 마셔. 할머니 말자가 제사상 앞에서 돌아보며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쓰는 돈은 다 내가 알아서 쓰는데 죽은 아버지가 뭘 해줬다고. 민국이 비틀거리며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 위에 놓인 나물과 생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조상덕 볼 생각 말고 그냥 로또 한번 크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5등이라도 좀. 이 자식아, 오늘은 진짜 가만 안 둔다. 말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제사 준비를 하던 동서혜정도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정말 말이 안 되네. 우리가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는 꼴이 됐어. 혜정이 시들어버린 시금치나물을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며 투덜댔습니다. 시금치 봐. 마트에서 반값으로 떨이하는 거 사다 놓으니까 이 모양이야. 돈이 어디 있다고 좋은 걸 차려. 어차피 죽은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말자가 제사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제사상을 어둡게 비쳤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초라한 제사상을 받을 줄 알았나? 그때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3대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민국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마룻바닥에서 깨지며 소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외제차가 3대씩이나. 고급 검은색 세단 3대가 나란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도 반짝이는 차체가 마치 장례식 연구차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펄 목걸이, 손에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숙이가 맞나?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큰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
마치 연예인 같았습니다. 영숙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딸 셋과 사위 셋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장모를 호위하는 듯 영숙의 양옆과 뒤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영숙이 말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국이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여기 왜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민국이 영숙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민국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국이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아픈데. 죄송합니다. 저는 강철중입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국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강철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검사? 이름이 왜 익숙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영장 발부한 검사가. 민국이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뒷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민국아. 어디 가는 거야? 혜정이 소리쳤지만 민국은 이미 뒷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말자와 혜정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영숙이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온 딸들과 사위들도 조용히 영숙의 뒤에 섰습니다. 남편 와서 미안해. 늦었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영숙이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2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이 가져온 가방에서 하나씩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정갈한 나물들과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한우로 만든 산적과 향긋한 전도 함께였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말자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존 제사상의 허름한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딸들도 어머니를 도와 새로운 제수를 차곡차곡 놓았습니다. 정갈하고 풍성한 제사상이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혜정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비싼 음식들을 어떻게 마련했어? 이거 다 얼마짜린데?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썼던 상속 포기 각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영숙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영숙이 그 서류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쓴 거요.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정도 그 서류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빨리 써달라고 하신 그 서류 말입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3일 뒤였습니다. 영숙은 만삭인 몸으로 시댁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아, 이리 와봐. 말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하고 도장 딱 찍어. 빨리. 어머니, 이게 뭐예요?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영숙이 서류를 읽어보려 했지만 말자가 서둘렀습니다. 읽을 거 없어. 상속 받을 게 없다는 각서야. 어차피 너희가 받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써. 하지만 어머니, 남편이 아이들 앞으로 남겨둔 작은 땅도 있고, 그리고 보상금도. 무슨 소리야? 딸만 셋 낳고 우리 집대를 끊어놓고서 무슨 땅이고 뭐고가 있어. 말자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남편 사고 보상금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 장남이 죽었는데 누가 받겠어? 며느리가 받아? 영숙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간 남편을 잃고 배는 부르고 어린 딸 둘은 울어댔습니다. 빨리 안 써? 서명 안 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말자의 목소리는 매섭기만 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 9개월인 몸으로 어린 딸 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기저귀 몇 장과 분유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딸들은 배고파서 울었고 영숙은 자판기에서 라면 하나를 사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구청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온 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악정고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딸들은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돈이 없어 연장 보육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언제 밥 먹어?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딸들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뒤 영숙은 작은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5평짜리 가게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습니다. 딸들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분식점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딸들은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영숙은 밤낮 없이 일해서 딸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숙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영숙이 말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 셋이 대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딸들 어떻게 컸는지 보세요. 잘 컸죠? 첫째 딸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셋째 딸도 함께 섰습니다. 사위들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자와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초라하게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위가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빗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재개발 승인이 났는데요, 할머니. 첫째 사위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명예 관계가 좀 복잡해서 문제네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혜정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개발이요? 여기가? 정말로? 혜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자도 지팡이를 짚고 첫째 사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깔끔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복잡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혜정이 갑자기 영숙에게 다가가며 얼굴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간 보인 적 없던 친근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혜진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위까지 두고. 혜정이 첫째 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작은할머니 기억하지? 어릴 때 작은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해줬는데 맨날 과자 사주고 그랬잖아. 첫째 딸 혜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혜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과자를 사주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혜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혜민이는 어때? 우리 둘째 혜민이 검사님이랑 결혼했다며? 정말 대단해. 혜정이 둘째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둘째 사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혜정을 훑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중 검사입니다. 혜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검사님이시구나.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민국이가 혹시 무슨 문제가? 민국 씨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철중의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혜정이 당황하며 셋째 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수야, 너도 의사가 됐다며? 작은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다니. 셋째 딸 혜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바쁜 몸이라 일찍 가봐야 해요.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국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혜정이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구석으로 갔습니다. 여보세요? 민국아? 어디 있어 지금? 전화기 너머로 민국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모텔에 숨어 있어. 마장동 쪽에. 뭐? 왜 모텔에 있어? 집에 와야지. 그 검사 매제 말이야. 나 수배 중인 거 알고 있어. 내 얼굴 보자마자 알아본 것 같아.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수배를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거랑 사기 혐의야.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있어. 혜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검사한테 말 좀 잘해봐. 내 수배 좀 풀어달라고. 매제잖아. 말 한마디면 되잖아. 안 그러면 이 집안 비밀 다 터뜨린다.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거야? 20년 전에 할머니가 뭘 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영숙이 도장 위조해서 돈 빼돌린 것도 다 알고. 그때 할머니가 나한테 자랑했잖아. 혜정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런데 너 진짜 조심해. 잡히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돌아온 혜정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다가가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아, 우리 옛날에 한 식구였잖아. 20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았잖아. 혜정이 영숙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민국이가 좀 실수를 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좀 봐달라. 검사님한테 말 좀 해줄 수 없어? 영숙이 혜정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쫓아낼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예정이라니. 예정요? 그 예정 말씀이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정 떼준 사람이 누군데요? 20년 전에 그 정을 다 떼어버린 게 누구예요? 혜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때 영숙과 함께 온 노신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말씀하시기 전에요.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순서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말자와 혜정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종이야 이게?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 영숙 씨 남편이 딸들 앞으로 남겨놓은 땅 등기부등본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영숙 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쓴 바로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민국 씨 명의로 바뀌어 있네요. 혜정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이.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온 보상금 4억 원 말이에요. 영숙 씨 명의 통장에 들어왔다가 딱 하루 만에 전액 인출됐어요. 말자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아들 돈인데. 문제는요, 할머니.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영숙 씨가 직접 그 돈을 인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다 봤거든요. 할머니께서 며느리 도장을 가져와서 위조하셨다고 증언했어요. 그때 김 변호사 뒤에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박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 사무장입니다. 박 사무장이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시죠? 20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인감도장 파달라고 오셨잖아요. 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가져오셨어요. 영숙 씨 사인도 직접 따라 쓰시더군요. 한참 연습하시면서요. 혜정이 옆에서 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을. 그때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보통 본인이 와서 해야 할 일을 시어머니가 대신 오시니까 말이죠. 박 사무장의 증언에 말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혜정이 급하게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누군가 의사 좀. 응급실 불러야 해. 그때 셋째 딸 혜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교수답게 침착하게 말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몇 초 후 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머니. 아무 이상 없으세요. 혜수의 차가운 진단에 말자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정상이야. 맥박 72에 혈압도 정상 범위예요. 호흡도 안정적이고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혜수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말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말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20년 전 일 다 기억나시죠? 제가 병원에 누워서 애 낳고 있을 때 하신 일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고. 말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딸들 앞으로 남겨놓은 땅도 사고 보상금도 모두 훔쳐가셨으면서 모르겠다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훔쳤다고 그래. 내 아들 재산이니까 내가 가져간 거지. 그럼 어떻게 제 도장으로 인출이 됐을까요? 제가 의식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말이에요. 혜정이 말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말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 아들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재산은 제 남편이 딸들 앞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머니 거가 아니라고요. 영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게다가 보상금은 아예 제 앞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수혜자였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보험회사 지급 명세서입니다.
수익자가 영숙 씨로 명시되어 있어요. 남편이 직접 지정한 거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말자와 혜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범죄가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말자와 혜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듯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 비우고 나가시면 형사고소는 안 하겠어요. 마지막 정으로요. 말자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죽기 전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럼 감옥에서 돌아가시든지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이 급하게 말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뭘 생각해?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그때 둘째 사위 강철중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철중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스피커폰으로 받아도 될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강철중이 휴대폰을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검사님, 용의자 체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국 씨, 근처 마장동 모텔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어요. 현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국이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갑자기 전화기에서 민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국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사님한테 말해줘. 내가 다 자백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혜정이 휴대폰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민국아, 민국아. 엄마, 빚쟁이들이 나 죽이려고 해. 구치소 들어가면 진짜 죽어. 나 진짜 무서워. 전화 너머로 민국의 절규가 계속 들렸습니다. 강철중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영숙에게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영숙아, 제발 우리 민국이만 살려줘.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 지금까지 저희한테 한 게 뭔데 살려달라고 하세요? 영숙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빌어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딸 셋 데리고 빌어도 말이에요. 말자가 지팡이를 버리고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영숙이 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훔쳐간 제 남편 땅이랑 보상금, 20년 동안 이자까지 쳐서 다 내놓으세요.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인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데?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년간 복리 이자까지 계산하면 약 12억 원입니다. 그것도 적게 잡은 거고요. 12억? 12억이라고? 혜정과 말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 그럼 민국 씨는 감옥에서 평생 사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영숙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말자가 영숙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집을 팔면 되잖아.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온다고 했잖아. 재개발 보상금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첫째 사위가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8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4억이 모자라죠. 혜정이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4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그때 말자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산이 있어. 우리 조상 묘가 있는 선산. 선산요? 우리 집 조상 묘가 있는 선산 말이야. 그거 팔면 4억은 나올 거야.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산에 제 남편 묘도 있는데요. 내 아들 묘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말자가 다시 제정신을 차린 듯 고함쳤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영숙이 말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남편 묘까지 팔겠다고요? 당연하지. 살아있는 손자 구하는 게 먼저야. 죽은 놈보다 산 놈이 중요하지.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영숙이 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가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말자와 혜정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민국이 수감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전화기를 들고 민국을 바라봤습니다. 민국아, 많이 아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여기 진짜 무서워. 민국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빚쟁이들 아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보자마자 죽이겠다고 해. 혜정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가 뭘 해줄까? 합의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 여기서 못 버텨. 민국이 사방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우리 선산 있잖아. 할아버지 묘 있는 그 산. 선산? 선산이 왜? 아버지 묘가 있는 그 선산 말이야. 그거 아직 종중 땅이라서 안 팔렸잖아. 그거 팔아. 혜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너 지금 뭔 소리를. 그거 팔아서 합의금 마련하라고. 할아버지 묘든 아버지 묘든 다 이장하면 되잖아. 민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정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조상 묘를 어떻게 해. 왜 안 돼? 죽은 놈들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민국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나 살리는 게 먼저야. 조상이 뭐 해줬다고. 혜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국아,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엄마가 안 하면 할머니한테 직접 말할 거야. 할머니면 할걸. 나만 보면 기절초풍하시는데. 민국의 눈빛이 악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잖아. 내가 죽는다고 하면 뭐든지 하실걸. 혜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산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혜정과 말자 그리고 시댁 친척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조상묘를. 친척 중 한 명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 묘를 우리가 못 옮겨? 무슨 상관이야. 말자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손자가 죽게 생겼는데 죽은 놈들이 뭐 대수야. 포크레인이 영숙 남편의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 파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당연하지. 빨리 해. 시간 없어. 혜정이 재촉했습니다. 포크레인의 삽이 무덤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딸들, 사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영숙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멈춰요. 영숙이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내 아들 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출가 외인이 무슨 상관이야. 말자가 지팡이로 영숙을 밀어냈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엄마! 딸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셋째 딸 혜수가 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영숙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혜진아, 전화해. 지금 당장. 첫째 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분 후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구청 차량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뛰어 올라와서 공사 중지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공사 즉시 중지입니다.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중지해야 해요? 이 땅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무단으로 묘지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큰 처벌 받습니다. 말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뭔 소리야? 여긴 우리 종중 땅이야.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이라고. 구청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10년 전에 개인에게 매각됐어요. 현재 소유주는 김영숙 씨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10년 전에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제 남편 묘를 지키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혜정과 말자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오히려 남편의 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묘지 훼손 시도와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말자와 혜정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말자와 혜정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마에 붕대를 감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분, 고소 의사가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묘지 훼손 시도와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어요. 합의는 생각 없고요. 옆 조사실에서는 혜정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피해자분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묘지 불법 훼손은 중범죄예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혜정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민국이는 어떻게 돼요? 애가 어떻게 돼요? 민국 씨는 따로 수사 중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철중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민국 씨 추가 혐의가 또 확인됐습니다. 강철중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3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요. 피해액도 15억 원을 훌쩍 넘었고요. 혜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5억? 그럼 우리 민국이는 징역 7년은 확정일 겁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강철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시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영숙이 조사실에서 나오자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머리 많이 아파요? 셋째 딸 혜수가 어머니의 붕대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며칠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혜정이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영숙을 보자 급하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합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혜정이 영숙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20년 전에도 지금도 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영숙이 혜정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빌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혜정 씨, 뭐라고 하셨죠?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빌 때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혜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 셋 낳고 대 끊어놓고서 뻔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 기억나요? 영숙이 혜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똑같이요. 영숙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딸들과 사위들이 뒤따랐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혜정이 뒤에서 불렀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이었습니다. 민국이 재판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과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말자와 혜정도 묘지 훼손과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혜정이 마지막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정말로? 영숙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물어봐야 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려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다면 모든 게 달랐을 거예요. 혜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어요. 20년이나 늦었어요. 영숙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었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첫째 딸 혜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영숙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시댁이 있던 자리에는 포크레인들이 마지막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완전히 철거되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건물 설계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완공돼요? 둘째 딸 혜민이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영숙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노인 쉼터로 만들 거야. 하루에 200명은 식사 대접할 수 있어. 건물 이름은 영숙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영숙의 호를 딴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첫째 사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폐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자와 혜정이었습니다. 둘 다 6개월 전 출소한 뒤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먼저 봤다고. 손대. 혜정이 말자와 폐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가 내 거야. 내가 먼저 집었어. 말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네가 늘 그런 식이야. 남의 거 빼앗기만 하고. 두 사람은 서로 폐지를 잡아당기며 싸웠습니다. 한때 한 집에서 살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성묘 가요. 셋째 딸 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영숙과 가족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선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30분 후 남편의 묘소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지 주변에는 소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묘비도 새로 단장해서 반짝였습니다.
영숙과 딸들, 사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총 12명의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린 손주들이 묘비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최고급 양주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브랜드였습니다. 여보, 와서 미안해. 영숙이 묘비의 양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목까지 애들 정말 잘 키웠어. 자랑스럽게. 양주가 묘비를 타고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딸들 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주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흘렸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이제 다 해결됐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첫째 딸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둘째 딸과 셋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장모님 평생 잘 모실게요. 장모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어른, 편히 쉬세요. 손주들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영숙이 직접 만든 김밥과 나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좋아요. 손주가 김밥을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더 많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 영숙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가족들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여보.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영숙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며 절했습니다. 고마웠어, 여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에는 20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까지 모든 것이요. 가족들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영숙이 가장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지 옆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영숙을 배웅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나무는 이제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시작처럼 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한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 영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과 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처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영숙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평온한 시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